네, 우리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17가지 이야기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내 성폭력이 만연한 현실과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루었고, 이번 시간은 바로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이런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런 피해자가 됐을 때, 나한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알아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젤리님이 교회 내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만들어가는 DIY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보통의 경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되게 자세하게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사실 보시면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건 이제 저희 센터로 전화를 해주시는 게 교회 안에서 성폭력 경험이 있을 때 이제 좀 가장 많이 좀 쉽게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는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성폭력 피해를 내가 경험한다면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고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언론에 제보를 한다거나 뭐 개인적인 합의로 뭐 사과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런 선택지들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이 자기 회복을 위해서 그냥 이 심리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인의 회복을 위해 집중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도 드리고,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고 탐색하고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법에 고소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찾아간다든지, 뭐 언론을 통해서 뭐 공론화를 할 때 어떤 식의 좀 그런 고려해야 될 점이나 그 언론 제보를 통해서 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나 가능성들이나 이런 걸 이제 같이 타진해 본다거나,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뭐 사과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동체 안에서 이 가해자를 치리해달라, 가해자를 징계해달라라는 그런 공동체적 해결을 뭐 센터와 같이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단에 이런 일들을 내가 당했다, 이 가해자나 이 공동체 안에 공적 해결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좀 조력자들이나 이제 센터의 어떤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그 과정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센터로,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 경험들 속에서 좀 회복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일을 늘리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한테 전화해라. 스불제. 제니님께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교회 내에서 혹시 나한테 누가 이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한다든가, 우리 공동체 내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를 막 나만 알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 내가 피해자는 아니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뭐 친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역시 전화 드리면 되나요? 네, 전화 주시면 되는데, 이제 먼저는 조력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과 할 일이 있을 것 같고, 혹은 공동체원으로서, 그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조력자라고 하면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돕고 지원하는 해결 과정과 혹은 회복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력자가 되신 분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말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성적 폭력의 그 장면에서 그 피해자가 아니고 그 타인으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피해자보다는 덜하거든요. 사실 피해자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보기엔 이거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태도보다는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피해자가 고백하는 감정, 피해자가 고백하는 사건에 대한 이해나 해석을 같이 따라가지고 같이 고민해주면서 그러면 이것들의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떠한 결정들을 해가고 싶은지 그 해결 과정을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동행해주는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해결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을 하려면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법적 과정을 했을 때 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건가,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것에 내가 혹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건가 라는 것에 대한, 또는 혹은 내가 이거를 치료를 받고 싶은데 치료를 필요한데 이걸 외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라는 그런 정보들을 같이 찾는 것 혹은 연결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전문 단체와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피해자가 내가 경험한 사건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뭐 사법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의료적인 거 혹은 다른 해결 과정들을 선택해가고 진행해갈 때 함께 동행해주고 전문 단체들과 함께 연결해주는 과정, 혹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립감을 느끼거나 이제 좌절하거나 심리적으로 힘들 때 이제 지지해주고 곁에서 같이 있어주는 작업, 그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는 많은 사건들 중에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저 사람이 수백억을 준다고 한들 나는 그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라고 할 수 없죠. 그 경험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 내가 뭘 원하는지 다시 찾는 과정, 그 과정에서 내가 혼자이지 않고 누군가와 계속 함께 해줬다는 그 경험이 피해자에게는 훨씬 더 큰 성과와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력자의 역할과 그 존재가 피해자의 회복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주의해 주실 분은 오히려 피해자보다 너무 앞서서 거기서 또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피해자를 다시 타자화시키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너는 꽁꽁 숨어있어 라는 형식의 지원이나 조력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이제 구성원이라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첫 번째는 이 사건을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듯이 너무 사소한 거,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유난이다 라고 피해자의 피해를, 혹은 걔 어떻게 인생 끝났네? 그런 피해를 입다니 하고 너무 과대화한다던가 이렇게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화를 부여하는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겠다. 혹은 또는 이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의 관점보다 본인의 관점이 우선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다니 나 너무 상처받았다. 혹은 내가 너무 사랑했던 이 교회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나는 지금 너무 충격적이고 내가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옆에 있는 피해자에게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구나 라고 되게 가해자처럼 느끼게 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모든 상처나 모든 아픔은 아프지만 내 손에 가시 박혔다고 아픈 사람보다 실제로 너무 아픈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그 관점을 좀 배려해주고 본인이 겪은 고통이나 물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에 피해자가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결 과정에서 공동체원이 피해자가 원하니까 가해자를 징계시키자. 피해자가 힘드니까 이것들을 하자라고 혹은 피해자가 원하니까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이 사람은 무조건 잘라내 라는 꼬리 자르기 형식의 사건은 결국에는 해결 과정의 책임을 또다시 피해자에게 넘기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피해자가 원하니까 이 사람 인생 이렇게, 가해자 인생 이렇게 한 거야, 혹은 피해자가 원해서 다 그렇게 됐잖아 라는 식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다시 전가시키는 것들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과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결국에는 이거는 공동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누구라도, 공동체원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었을 폭력에 대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리하는 거고 해결해 가는 거고 수습하고 회복을 위해서 해 가는 거니까, 피해자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서라는 프레임은 벗어나는 것이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음적 호기심에 의한 사건 찾기. 누구야? 피해자가 누구야? 가해자는 누구야? 어떤 일이 있었어? 어디를 어떻게 만졌길래? 평소에 걔가 태도가 어땠는데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야? 라는 형식의 사건의 폭력적인 본질이나 이제 권력의 그 어떤 작용들을 보기보다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소비적으로 유희하는 그런 문화, 그다음에 그 어떤 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 같은 것도 있죠. 그 사람 지금 어디 다니고 뭐 하고 있어 라는 식의 관점은 가지지 말아야겠다라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가끔 이제 제가 만나는 공동체 구성원 중에 저는 이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떤 뭐 사법적 판결이나 뭐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들로 굉장히 세련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어쩌면 이거는 공동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그냥 개인의 문제다 라고 그냥 거리를 두는 형식의 관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에 대한 관심은 이제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될 건가 구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공동체가 모여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피해자를 찾기를 하고 자세한 일들 뭐 어떤 뭐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정보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니 나누지 말고,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것들이 좀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까,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까, 혹은 어떤 점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좀 분리시키는 과정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혹은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나 음담 패설을 하는 그런 놀이 문화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혹은 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어떠한 말들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이런 말들은 하지 말자, 혹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심을 가지자라고 피해자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논의를 하고 약속을 만드는 관심들은 되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피해자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돕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뭘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공동체가 세워갈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발생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책이 없다면 예방책을 만들고, 우리 안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가고, 또한 이것들을 계속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우리 안에 경각심이 부족하다면 공동체성 지향점과 또 우리 안에 다짐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런 발생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지향성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규정화된 모임 안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오히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따서 네. 내보내도 되겠는데요? 종합편. 1타 강사. 이제 이 설명해주신 부분들을 들으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공론화라는 문제. 뭐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론화라는 게 사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문제들을 다 공론화시키고 까발리고, 그래서 다 이렇게 뭐 통계 이상의 것들까지 다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하거나 지나치게 폭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공론화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이제 그런 피해 사실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올리곤 하는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춘풍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피해 사실이 폭로가 되었을 때, 공개가 되었을 때 공론이 모이기보다는 해결을 위한 공론이 모이기보다는 온갖 관심을 과장한 관음증적인 그런 시선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추측들, 뭐뭐 했대, 이 사람도 뭐 피해자래, 뭐 몇 명 더 있대, 뭐 이런 그런 추측들이 막 공동체를 헤집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정말 진실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그러니까 좀 상실되기도 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점검이 되지 않은 그런 말과 글은 우리나라에는 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뭐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방식이 가해자에게 어떤 이제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거나 이제 피해자의 마음을 당장에는 시원케 할 수 있어도 어떤 공적인 해결에 이르기에는 좀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뿐 아니라 그게 이제 주변 인물들과 사적인 생활까지도 어떤 폭로의 광장에 확 이렇게 그러니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2차 가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식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피해자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이제 조력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일단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리고 이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좀 역량을 가진 소수의 분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공론화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동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알려서 뭐 특별 뭐 TF팀이든 어떤 위원회든 이제 소집되도록 하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공론화를 하는 과정일 수 있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이 사실을 공동체에 또 내지는 그 공동체 바깥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 뭐 SNS를 통해서 알리든 뭐 홈페이지에 게재하든 어떤 뭐 다른 기관에 공문을 보내든 뭐 이 사람은 이런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공론화의 과정일 수 있겠다. 그래서 공론화를 하나의 어떤 이제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과정을 밟아서 차근차근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어떤 피해자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좀 얘기해서 나 좀 도와다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걸 이제 함께 공론화 시킬 건지에 대한 방법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는 절박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이용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옆에 선 조력자가 혹시 그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이거를 어떤
이게 주목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아닌지, 내지는 그걸 콘텐츠화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어떤 가십거리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좀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아까도 뭐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성폭력 문제가 너무 만연한데 잘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피해자들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뭐 정답을 선을 딱 넣어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성폭력이 사건의 특성상 이게 다른 정치적 문제와 붙어서 더 막 이렇게 격론화되거나 이 문제 자체가 다른 문제에 좀 이용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폭력이라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고 훨씬 더 주목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피해자의 절박함이 이용되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론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들이 공공성을 위해서 공적으로 논의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길과 제도를 만들 것인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물론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빵 폭로하고 끝내자라는 것들, 물론 여론으로 확 주목은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시들해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더 큰 폭로가 나와야 돼. 더 자극적이고 더 큰 폭로가 아니면 주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자극에 자극을 낳는, 거기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그 간절함 안에서 소모되어지고 그에 대한 영상과 시간들은 계속 남아서 이제 피해자가 악순환에 좀 빠지게 되지 않나? 공적인 것들을 이유로 계속돼서 이용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론화가 필요하기는 한데 이것들이 공적으로 이제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제도와 기구를 만드는 일에 혹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획득하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감찰하고 감시하고 스스로 이제 성찰해 가면서 이런 공론화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피해자가 지난 사건에서 발생된 피해도 있지만 이 과정 안에서도 어떤 피해가 아니라 자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생각하고 세심하게 고려하고 계획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약간 자극적인 폭로를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말이 피해자가 원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어떤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피해자가 그 온전하게 해결이 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라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피해자에게 이로운가? 라는 그래서 피해자가 원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너무 정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에는 피해자하고 이게 공론화를 하기 전에 피해자하고 충분하게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지는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근거들을 같이 좀 도모한 상태에서의 공론화가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센터로 전화를. 업무 과중으로 여기는 일타강사, 여기는 영어방. 근데 이제 네. 언론 보도할 때도 성폭력 관련해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것처럼 만약에 SNS 폭로나 뭐
뭐 폭로를 아니라 SNS를 통한 공론화나 영상을 통한 공론화를 할 때도 가이드라인. 최소한의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혹은 그 과정 안에서의 혹시나 지나침이나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없는지를 살피는 그런 과정 안에서도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공론화랑 더불어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2차 피해 혹은 2차 가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게 공론화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2차 가해다 뭐 이렇게 하면 아니 내가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차 피해, 2차 가해라는 게 대체 뭐고 왜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 피해, 2차 가해 문제가 진짜 교회 안에서 되게 심각하고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우리가 좀 더 명밀하게 이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 화두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2차 피해는 우선은 2차 피해의 사실 사전적 정의는 언론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경험을 부인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사실 사전적 정의로는 2차 피해라고 해서 이제 소셜 레이프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근데 교회에 2차 피해 문제가 들어왔을 때는 교회 안에서 이 성폭 사건을 주체적으로 다루는 이 구체적이고 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나 그런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교회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다 수사 재판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부인하고 피해자 통념을 강화하는 그 2차 피해 개념이 교회 안에서는 되게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뭐 특히 교회 안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피해자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사건을 덮으려는 그 이야기들이 성서를 통해서 많이 재생산되거든요. 그래서 뭐 성경에 뭐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선으로 마라. 갚아라. 네, 송사하지 말라.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지 마라. 그런 얘기들을 피해자분들이 되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2차 피해나 2차 가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거든요. 완전히 이제 뭐 또 다른 범죄처럼 증거를 막 인멸한다던가 하는 수준에 일어날 수도 있고, 부지 중에 그냥 하는 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2차 피해는 피해자가 경험하게 되는 성폭력 이외에 추가적으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2차 가해는 그 행위를 한 사람들, 오히려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국한되어지니까 피해를 행한 사람들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제 해결 과정에서 2차 가해 하지 마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2차 가해자라고 나를 지목하니까 막 흥분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더 큰 싸움으로 막 오히려 이 피해자를 나는 도우려고 했는데 나를 가해자로 지목하니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막 제가 이상한 애다라고 하는 논리들로 싸움이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2차 피해나 2차 가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 성폭력이나 어떤 성별에 고정화된 통념과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폭력 하면은 무언가 피해자가 뭔가를 그 원인 제공을 했을 거다라는 책임 유발이 있어요. 짧은 치마 입은 거 아니야? 유혹한 거 아니야? 평소에 네가 더 좋아한 거 같은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꽃뱀처럼 돈을 노리든지 아니면 교회를 흔들려고 하든지 평소에 저 사람을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든지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통념적 의심에서 이런 2차 가해적인 말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내가 통념의 기준에서 굉장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통념적으로 혹은 가부장적으로 혹은 기존의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의 사고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들이 누군가 2차 피해나 가해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걸 나를 싸우자라고 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해자한테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들이 불편하니 혹은 네가 원하는 것들이 뭐니? 왜냐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2차 가해나 어떤 말들이 어떤 것들을 피해로 느끼고 어떤 것들을 도움으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어떻게 느껴지니? 혹시 불편하니? 불편하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가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논의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2차 가해라는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 나왔을 때 이 성폭력 사건 자체를 좀 다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제 기재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뭐 느끼기에 이게 가해가 될 수 있으니 말 조심해야 된다로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좀 이 비난의 화살이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방향이 피해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가야 된다. 그 질문의 초점과 이 비난의 초점이 가해자에게 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아예 공동체 안에 그 좀 이야기의 그러니까 담론의 주제를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좀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자. 이것도 굉장히 난처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얼마나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입증하는지. 근데 이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팩트를 과연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국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가해자가 어쩌면 이제 거짓말로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은 굉장히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제 오픈되지 않은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막 비디오로 딱 촬영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뭐 구두의 진술이라든지 상황적 증거라든지 다른 뭐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각조각의 증거들을 맞춰서 객관적인 진실을 찾아내는데 그 안에서 그걸 완전히 이렇게 딱 하나의 진실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가해자가 나 이거 사랑해서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무 말 없길 합의인 줄 알았어요. 하는 말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다. 혹은 피해자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런 말도 진실일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에서 나는 정말로 상황적인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팩트를 구현해낼 수 있는 내가 감수성과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이야기와 서술을 넣고 객관적인 진실을 찾아내려면 적어도 이 두 사람 관계 안에서 누가 더 힘이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에 있는가, 더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하고 그 안에서 이 사회 통념 안에서 누가 더 그러니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적 관점에서 누가 더 차별적인 위치에서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주장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가. 결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해자 중심적인 인식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고 두 가지 중에 객관적인 사실로 추론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공동체 안에 어떤 그런 기구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성폭력 사건에 소위 얘기하는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이 구성된 위원회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 저희가 이제 그 경찰 조사나 수사를 할 때 피해자의 원래 진술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참고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가해자를 이제 먼저 듣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순서가 바뀌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념이 피해자가 뭔가를 제공한 거 아니야? 라는 기본적인 통념이 있는데 가해자의 이야기를 막 울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
얘가 억울한 거 맞네 라는 생각이 또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수사 과정, 수사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참고인, 가해자의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감수성을 지켜가려고 그런 과정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사회 구조 안에서 누가 더 스피커가 없고 약자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쪽으로 더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훨씬 더 진실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라는 점들을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A와 B가 서로 주먹 한 대씩을 주고 받았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평소에 A와 B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이거는 진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팩트 안에 진실이 과연 얼만큼 담겨 있는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팩트를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떤 문제가 뭐 500명 되는 공동체 이제 교회 안에 생겼다라고 했을 때 500명이 다 팩트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의 팩트와 필요한 만큼의 범위를, 그러니까 이제 젤리님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적극 동의가 되는 게, 그 위원회가 있어야지 그 범위와 그 정도를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500명에게 다 팩트 체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500명이 그러면 알아서 뭐 하게?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알면은 그 사람이 해결을 해줄 건가? 심판자가 될 건가? 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